이번 사건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인데요. 사건의 시작이 2004년 4월 캐나다의 어느 도시에서 벌어진 투신 사건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먼저 알아보고 본 내용에 들어가면 이해하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낚시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 중 하나인 프레이저 강이라고 합니다. 이 강을 사이에 두고 뉴 웨스트민스터와 사우스 웨스트민스터가 떨어져 있죠. 그리고 이 두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다리인데요. 여기서 어느 여성의 투신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죠. 경찰은 이 여성이 투신한 이유가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때문이라 추측했고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사건이 명백하다는 이야기죠. 타살 정황은 하나도 없었고 투신의 증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대로 종결 지으면 끝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이 딱히 할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발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경찰은 빨리 시신을 찾아내서 여성의 죽음에 또 다른 이들이 관여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 싶었죠. 유가족도 빨리 시신을 찾아서 장례를 치르고 싶었고요. 이런 이유로 여성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많은 인원들이 장기간 동원됩니다. 하지만 끝내 시신을 찾는 데 실패했고 가족은 여성의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4년이 지나요. 2008년 5월 22일 사건이 거의 잊혀져 갈 때쯤 뜻밖의 장소에서 투신한 여성의 시신 일부가 발견됩니다. 이곳이 뉴 웨스트민스터죠. 그리고 이곳이 그 웨스트민스터 다리입니다. 여기서 투신한 여성의 시신 일부가 30km나 떨어진 커클랜드라는 섬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4년 만에.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시신은 모두 부패돼서 뼈만 남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신기하게 발견된 발목뼈는 웨스트민스터 다리에서 뛰어내릴 당시 여성이 신고 있던 양말과 운동화 차림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시신의 일부가 되는 발목과 운동화가 발견되자 경찰과 유가족은 다시 시신의 나머지 유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대규모 수색을 벌여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결국 수색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 6개월이 지나요. 거듭된 수색 실패에 가족들도 시신 찾기를 포기하고 있을 때쯤 경찰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투신한 여성의 또 다른 시신 일부를 찾았다는 것이었어요. 2008년 11월 11일 리치몬드라는 지역에서 강아지를 키우던 여성 다이아나는 평소 자주 다니던 강가 공원길을 걷던 중에 갑자기 강아지가 뛰어가더니 수풀 사이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지저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강아지가 발견한 것은 누군가 버린 것으로 보이는 이 낡은 운동화 한 짝이었어요. 별일 아니라는 생각에 다이아나는 강아지를 데리고 돌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이 강아지가 전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은 채 계속 운동화를 향해 짖기만 하는 겁니다. 다이아나는 억지로라도 강아지를 데려가기 위해 하는 수 없이 운동화가 있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제서야 버려진 운동화 외에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됐고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합니다. 실제 발견했던 운동화 사진인데요. 모양을 보시면 왼쪽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다이아나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운동화 한 짝이 아니었어요. 왼쪽 발목까지 들어있는 운동화였습니다. 이번에도 3개월 전에 버려진 신발 한 짝처럼 발목뼈와 양말이 그대로 남아있었는데요. 이후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이 운동화가 3개월 전 커클랜드 섬에서 발견된 오른쪽 운동화의 발목과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다이아나가 발견한 것은 4년 전 웨스트민스터 다리에서 투신한 여성의 왼쪽 발목이었던 것이죠. 2004년에 사망한 여성의 시신이 양 발목만 각각 다른 장소에서 4년 간격으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하지만 이 발견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이유는 정작 다른 사건 때문이었어요. 투신한 여성의 양 발목이 발견된 장소를 둘러싸고 있는 곳은 세일리시라는 해변입니다. 그리고 이 해변가에서는 2007년부터 최근 2018년까지 11년이 넘도록 매년 한 사람 이상의 유해가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더 신기한 사실은 다른 신체 부위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발목만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고, 현재의 사람들은 이 이유를 전혀 알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아무도 풀 수 없는 미스터리 사건이라고 여기고 있죠. 이번 시간에 알아볼 미스터리 사건 파일은 캐나다 서부에 위치한 세일리시 해를 둘러싸고 있는 해변가에서 11년째 반복되고 있는 19건의 잘린 발 사건에 대한 미스터리가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 위치한 세일리시 해는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밴쿠버 섬과 미국 워싱턴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바다인데요. 2007년에 이곳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발목이 발견된 사건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발견된 사건은 캐나다 국경 내에서 14건, 미국 워싱턴주 내에서 5건으로 총 19건의 잘린 발목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사진 속 이 운동화가 19번의 발견된 발목 중 최초의 사건이라고 보는 첫 번째 운동화인데요. 2007년 8월 20일 캐나다 제디디아라는 섬에 여행 온 가족에게 발견되었죠. 이 운동화의 주인을 알아내려면 어떤 방식의 조사가 있어야 될까요? 운동화 제작이나 판매 경로를 알아본다면 누군가인지 특정하지 못해도 어느 정도의 범위는 좁힐 수 있겠죠. 알아보니 운동화는 캠퍼스라는 브랜드사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2003년 인도에서 만들어졌고 발매 당시 인도에서 많은 판매가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됐죠. 크기가 미국 신발 사이즈로 12 사이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치수로 바꾸면 295mm 정도 크기고, 신발 안에 들어있던 발목뼈의 상태도 비교적 온전한 편이었어요. 이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인도나 미국, 캐나다와 관계가 있는 체격이 큰 남성의 신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정도 정보로는 더 이상의 범위를 좁힐 수가 없어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고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조사할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첫 번째 발목이 발견된 지 6일 만인 2007년 8월 26일, 사건이 시작된 제디디아 섬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가브리올라라는 섬에서 두 번째 발이 발견됩니다. 이 발목도 오른쪽이 먼저 발견됐어요. 역시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운동화였고 모델은 흰색의 리복 제품의 운동화였습니다. 이 신발은 주로 북미 지역에서 판매가 되다가 2004년에 단종된 모델이에요. 이번 경우는 발견 당시 상태가 좋지 못했는데 동물에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많았어요. 발견 당시 인근에 사는 야생동물들이 물속에 오랫동안 갈아있던 운동화를 먹이라고 생각해서 육지로 건져냈고 일부를 뜯어먹었던 것이라고 추정했죠. 그리고 6개월 후인 2008년 2월 2일, 이번에는 발데스라는 섬에서 세 번째 운동화 발견됐고요. 3개월 후인 5월 22일, 먼저 소개했던 커클랜드 섬에서 여성의 뉴발란스 운동화, 그리고 약 3주 뒤 웨스트햄 섬에서 5번째 운동화가 연달아 발견됩니다. 특이한 점이 위 사진처럼 세 번째와 5번째로 발견된 운동화가 같은 제품이었어요. 두 신발이 발견된 장소는 각각 발데스 섬과 웨스트햄 섬으로 두 곳의 거리는 3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신발 속에서 발견된 발목뼈를 통해 DNA 검사해보니까 이게 실제 동일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누구의 신발인지 주인을 찾지는 못했죠. 1년 동안 캐나다에서만 5번의 발목이 발견됐어요. 그러자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08년 7월에 경찰관, 법의학자, 해양학자들이 모여 세일리시 해 잘린발 사건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대대적인 수사를 9개월간 펼칩니다. 하지만 사건 해결을 위한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고요. 사건 간의 연관성도 알아내지 못했어요. 이에 경찰은 최소한 발목의 신원이라도 찾기 위해서 300건이 넘는 실종자들의 인상착의와 해당 신발을 일일이 대조해봤지만 이것도 실패합니다. 그러자 캐나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공개 수사로 방향을 돌렸고 발견된 발목들이 신고 있던 신발과 상표 크기, 판매 지역과 발견된 장소들을 모두 공개했어요. 제보를 받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러자 매일 경찰서로 수천 건의 제보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사건의 실마리가 될 제보는 없었어요. 캐나다 경찰이 이 사건에 한참 매달리고 있던 2008년 8월 1일, 이번엔 미국 워싱턴주에서
또 다른 잘린 발목이 발견됩니다. 셀리시해 잘린 발 사건의 연장인 이번 6번째 사건은요, 캐나다가 아니라 미국에서 발견된 첫 번째 발목이었죠. 이후 2008년 11월 11일부터 2018년 5월 6일에 이르기까지 10년간 셀리시해를 기준으로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버스와 미국 워싱턴주 해변가에서 매년 신발을 신은 채 발견된 잘린 발목들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19건의 발목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2명밖에 없고 일부 사건의 경우 성별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중 3번째, 5번째, 4번째, 7번째는 같은 사람의 발목이 따로 발견된 사건이었죠. 그 외의 경우는 모두 한쪽만 발견된 상태입니다. 아직 나머지는 찾지 못했어요. 이야기를 이쯤 들으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수많은 신체 부위 중 왜 하필 발목만 발견되고 있냐는 것이죠. 이 사진의 작은 발은 미국 워싱턴주에서 9번째로 발견된 발목이에요. 즉 이 사건은 성인과 아이 관계없이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신발과 양말 없이 발견된 사례인데 약 2달간 물속에서 부패가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큰 발은 작은 발이 발견된 지 3일 뒤에 발견된 것으로 성별도 확인되지 않았죠. 전문가들은 두 발목이 부패로 인해 자연적으로 몸에서 분리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손목, 발목, 머리 등의 신체 부위는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절이 연약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서 시신 부패가 진행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가장 먼저 몸과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하지만 손목이나 머리 등의 부위가 아니라 유난히 발목만 잘 발견되는 사실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19건에 달하는 발목들의 공통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운동화를 신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물에 빠지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익사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떠오르게 되는데 이유는 사망 후 시신 부패 단계에서 생기는 장기 손상으로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사망 후 자연적으로 신체에 부력이 생긴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몸통에서 떨어져 나온 신체 부위들은 대체로 물속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고 있는 발목이라면 이때 경우가 달라지죠. 운동화는 신발 자체가 비교적 가벼워요. 그리고 내구성도 있는 재질로 만들어지는 데다 분해 요소로부터 발을 보호하기도 하죠. 물에 빠졌을 경우 미생물들이 달라붙을 공간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발이 시신의 부패를 막아주고 그리고 신발 내부의 공기로 부력이 생기기 때문에 물 위에 떠오르기 좋은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손과 머리는 장갑이나 모자를 쓰더라도 그 제품들 특성상 운동화처럼 부력 효과는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물 위로 떠오르기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시신의 다른 부분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발목만 물 위를 떠돌다 발견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희귀한 경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 세일리시해 발견 사건이 과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지만 19번이나 같은 장소에서 발견되는 것은 10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확률이라고 표현하면서 풀리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능은 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적은 사건들의 연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상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자 사람들은 생각의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 발목들은 대체 어디에서 왔냐는 겁니다. 그리고 발목의 주인은 누구냐는 것이죠. 이에 따라 캐나다 내에서 떠돌고 있는 추측과 의혹 몇 가지를 알아볼 차례인데요. 파도에 밀려온 것이라는 추측이 있어요. 앞에서 알아본 대로 인도가 출처인 운동화가 있었죠. 만약 운동화들이 태평양을 건너올 수 있는 조건이 있었냐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2004년 12월 26일 아시아에서 쓰나미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어요. 여기서 발생한 피해자들의 발목일 것이라는 추측이죠. 실제로 일본에서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한 후 한참 뒤
7,800km나 떨어진 밴쿠버와 시애틀 등지에서 일본어가 적힌 축구공이 발견되는 사례도 있는 데다가 운동화의 경우는 30년 동안 무리를 떠다닐 수 있고 1,600km 이상의 거리라도 문제없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발견된 대다수의 운동화들은 2004년 이전에 판매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여러 정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신빙성과 나름의 합리적인 가설로 보이는 주장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잘린 발들이 2007년부터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쓰나미로 인한 피해는 2007년 이전에도 여러 번 발생해 왔어요. 만약 이 주장대로 발목 주인들이 2004년에 희생된 쓰나미 피해자라면 세일리시 해에서는 2007년 이전부터 떠밀려온 발목들이 발견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발목들은 한꺼번에 발견된 것이 아니라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이상 해마다 꾸준히 발견되고 있어요. 쓰나미 피해자들 것이라는 주장으로는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이외에도 또 다른 의혹이 하나 있는데, 그 초반에 이야기했던 프레이저 강에서 투신한 사람들의 유해가 강물을 따라 흐르다가 세일리시 해로 모인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4번째와 7번째로 발견된 뉴발란스 운동화의 주인이자 우울증으로 투신했다는 여성의 사례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좋은 예가 되죠. 프레이저 강에 빠진 시신이 어떠한 외부 방해 없이 강을 타고 흘러 들어가다가 자연스럽게 도착한 곳이 세일리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 외에 밝혀진 또 다른 발목의 주인이 실종된 어부였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자 모든 발목들의 주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아니고 어떤 사고로 인해 물속에서 사망한 사망자들일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관련된 이야기로 2005년에는 세일리시 해변에 위치한 쿼드라라는 섬에서 경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어요. 이때 비행기에 탑승했던 남성 4명과 여성 1명은 모두 사망한 채 발견돼요. 남성들의 시신 4구는 모두 수습됩니다. 그런데 여성 시신이 크게 훼손된 채 발견되었고 일부가 없었어요. 이때 찾지 못한 그 시신 일부는 세일리시 해변에서 발견된 발목 중 하나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지만 기존에 발견된 발목들 중에 여성의 DNA와 일치하는 발목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이후에 다시 여성의 발목이 발견된다면 이전에 발견된 발목들이 근처 프레이저 강이나 섬에서 사망한 사람들일지 모른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연쇄 살인의 경우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살인을 한 뒤 발목만 강이나 바다에 버리고 다른 신체 부위들은 땅에 묻는 식으로 살인을 숨겨왔고, 이러한 이유로 발목을 제외한 다른 신체 일부가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어떤 추측도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죠. 2008년 6월 16일 미국에서 6번째 발목이 발견된 지 이틀 만인 6월 18일 밴쿠버 아일랜드에서 7번째로 다시 발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발목은 누군가 임의로 동물의 뼈에 미역을 감아 양말을 씌웠고 신발을 신긴 가짜 발목이었어요. 이 사건 이후 3년 뒤에도 비슷한 사건이 다시 일어났는데 2011년 8월 31일이었어요.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오크 해변가에서 운동화가 발견되었다는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봤지만 생고기를 뭉쳐서 발목처럼 꾸민 가짜 신발이었던 거고, 전날인 11번째로 발견된 사건이 보도되자 모방한 자작극이었던 거죠. 가짜 잘린발을 만들어 허위 신고를 한 사람들은 자신이 최초 발견자가 돼서 주목을 받기 위해 허위 신고했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합니다. 이 일로 캐나다 경찰은 수사에 혼란을 끼쳤다면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했고요. 2008년, 2011년 가짜 사건을 일으킨 두 사람에게 모두 벌금형을 내렸죠. 결국 세일리시의 잘린발 연쇄 발견 사건은 발목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으며 왜 발목만 떠다니게 됐는지 이유나 원인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이 사건은 2018년인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즉 내일 당장이라도 세일리시해 해변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발목이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 알아볼 사건의 예고편이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현재 진행 중인 캐나다의 미스터리 사건 세일리시 해에서 발견된 잘린발 발목에 관한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류의 사건이 좀 흥미가 가더라고요. 살인사건 경우에는 너무 뭐랄까 안타까운 게 크죠. 물론 모든 사람이 뭐 실종되거나 사라지면 안타깝지만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좀 자극적이고 그리고 잔인한 묘사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이런 류의 소재는 살인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거든요. 사실 발목은 앞으로 계속 발견될 것 같아요. 이거를 해결하고 말고 할 게 없는 사건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왜냐면은 발목, 양말을 신고 운동화를 신고 있는 발목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미스터리 할 게 아니라. 근데 유독 세일리시 해라는 곳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은 좀 미스터리 할 수 있는데 어떤 뭐 해류나 강의 흐름, 뭐 조류의 영향이 세일리시 해로 도착하기 좋은 그런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뭐랄까 이런 해양학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해결하기도 힘들어요. 왜냐면은 우리 왜 얼마 전에 제주 여성 실종 사건 있었죠. 근데 며칠 뒤에 제주도 섬 반대편에서 나타났잖아요. 그 제주도의 섬의 그 해류도 제대로 분석해내지 못하는데 이런 경우는 더 심하겠죠. 그래서 해양학적인 측면에서 해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어떤 그냥 과학적인 현상일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그냥 이런 것들이 가능한 물리적으로 가능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 남은 것이 아무리 믿을 수 없는 것이라 해도 그것이 진실이다. 이 말은 영국 출신의 의사이자 소설가로 더 많이 알려진 코난 도일의 작품 속 주인공이 남긴 명대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 속 주인공의 이름은 그 유명한 셜록 홈즈죠. 작가인 코난 도일은 1887년에 발표한 주황색 연구라는 작품에서 셜록 홈즈를 처음으로 등장시켰어요. 사망하던 1930년까지 약 40년 동안 9권에 걸쳐 셜록 홈즈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들을 썼죠. 셜록 홈즈 시리즈는 추리소설계의 교과서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인간이 창조한 가상의 인물 중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가 됐어요. 약 130년 전 쓰인 소설 속 인물이 지금까지 큰 인기를 끄는 이유는 셜록 홈즈라는 캐릭터가 보여주는 행동이나 성격, 그리고 뛰어난 능력들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셜록 홈즈의 직업은 정식 수사기관에 속해 있지 않은 민간 수사관이죠. 탐정입니다. 범죄학에 대한 지식과 추리, 지적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인물로 묘사되죠. 그 외에도 복싱은 준프로급 실력에 펜싱도 할 줄 알아요. 칼 든 범인을 상대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마차 안에서 밖을 보지 않아도 움직임만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바이올린에 대한 논문도 쓴 적이 있죠. 셜록 홈즈는 이런 수많은 능력들을 자신의 무기로 수사에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셜록 홈즈를 다루는 모든 2차 창작물에서도 이 부분을 항상 강조하는데요. 셜록 스캔이라고 불리는 능력이죠. 짧은 시간 안에 주변 환경과 상대의 인상착의, 신체적 특징들을 관찰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정보들을 조합해서 그 사람의 내력에 대해 알아내는 능력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눈치채지 못하거나 쉽게 지나칠 만한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잡아내서 정보화시키는 관찰력과 수사 능력은 셜록 홈즈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탐정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여기부터 중요한데요. 130년 전 쓰인 소설 속 주인공만의 특별한 능력이었던 셜록 스캔이 현대에 들어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범죄 수사 해결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셜록 홈즈가 스캔으로 인물을 관찰해 얻은 정보와 추리를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듯이 범죄 현장에 남겨진 증거나 범행 패턴들을 분석해 범인의 심리 상태와 경향들을 추정하며 범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수사 방식이죠. 이것을 프로파일링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프로파일링은
범죄자의 심리나 행동을 분석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프로파일링을 조금 더 큰 범위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인종 프로파일링, 성적 지향 프로파일링 등등으로 세분화되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정식 명칭은 오펜더 프로파일링이나 크리미널 프로파일링이라고 불려요. 범죄자의 윤곽을 그려낸다는 이야기죠. 프로파일링의 수많은 하위 개념 중 하나가 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프로파일링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최근에 범죄 수사에 관련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 미스터리 사건 파일은 선진 범죄 수사 기법 중 하나인 프로파일링과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통해 해결된 최초의 사건, 그리고 매드 바머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조지 메테스키의 사건 파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진 속의 장소는 뉴욕 브루클린의 파라마운트 극장이라고 합니다. 1956년 12월 2일 이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왔는데요. 한 달째 이 극장에서는 당시 최고 스타인 엘비스 프레슬리의 공연이 열리고 있었는데 이것을 보러 찾은 사람들이었죠. 이날도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가까이서 공연을 보기 위해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극장을 찾아왔어요. 주변이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었죠. 시간이 지나자 극장이 문을 열었고 금방 1500석이 가득 차버립니다. 그런데 공연 시작 30분 전 극장 안에서 큰 사건이 벌어져요. 남자 화장실에서 파이프 조각같이 보이는 이상한 쇳덩어리 하나가 발견된 것이죠. 보통의 사람이라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나쳤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쇳덩어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서둘러 극장 관계자에게 이 발견된 쇳덩이가 무엇인지를 알렸고요. 이 남자의 말에 극장 관계자는 서둘러 사람들을 밖으로 대피시킵니다. 화장실에서 발견된 쇳덩이는 폭탄이었어요. 이 당시 뉴욕에서는 무려 16년 동안 폭탄으로 인한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1956년 한 해 동안에는 4건의 폭발물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폭탄이나 폭발물에 대한 공포로 크게 예민해 있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파라마운트 극장에서 2번의 커다란 폭발음이 들렸고요.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극장 밖을 빠져나온 상태였지만 미처 나오지 못한 6명이 큰 부상을 입게 됐어요. 위험한 순간이었죠. 만약 폭탄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사람들의 대피가 늦었다면 9.11 테러 이전에 이 사건이 먼저 기록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음날 뉴욕에서 판매된 모든 신문 일면에는 파라마운트 극장 폭발 사건이 실렸어요. 굉장히 큰 보도가 있었죠. 그러자 여론의 압박을 느낀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범인을 꼭 잡겠다며 기자회견을 했죠. 하지만 이날 경찰청장의 인터뷰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22일 뒤인 12월 24일 뉴욕 국립도서관에서 다시 한번 폭탄이 발견됩니다. 이번엔 도서관 직원이 전화박스에 설치된 폭탄을 먼저 발견한 덕에 부상자 없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죠. 사람들은 16년간 연쇄적으로 폭발물을 설치하고 폭발시켜온 범인을 매드 바머라고 불렀어요. 그동안 폭탄 테러에 대한 어떤 단서도 잡아내지 못하고 있던 경찰은 사건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전까지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범인을 잡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사실 범인들은 체포될 때마다 진화하죠. 이전과 똑같은 수법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선 매번 새로운 수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방식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그동안의 똑같은 수사 방식이 결국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계가 드러난 것이죠. 뉴욕 경찰은 이제 새로운 수사 방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정으로 제임스 브리셀이라는 정신의학자가 새로운 수사팀으로 합류하게 됐어요. 수사 과정을 알아보기 전에 매드 바머가 어떠한 일을 저질러 왔는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1940년 11월 16일 맨하튼에 위치한 가스회사 콘솔리데이티드 에디슨 회사 발전소에 폭탄 설치를 시작으로 이후 1956년까지 계속해서 테러를 저지릅니다. 폭탄들은 대부분 10에서 25cm 사이의 쇠파이프 안에
화약을 채워 만든 것이고요. 여기에 손전등 배터리와 회중시계를 개조해서 만든 타이머까지 설치했어요. 그렇게 폭발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었죠. 이렇게 폭탄들을 제작했고 고동색 양말 안에 넣어 뉴욕 시내 여기저기에 설치합니다. 매드바머는 펜실베니아 기차역과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뉴욕 국립도서관, 라디오시티 뮤직홀처럼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만 노려서 총 33개의 폭탄들을 설치해왔어요. 그중 22개가 폭발사고로 이어졌고 총 15명이 크게 다치는 등의 인명피해가 있었죠. 범인이 매드바머로 불리게 된 이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폭발물을 설치하는 행동 때문도 있었지만 폭탄을 설치하면서 작성한 편지의 이상한 내용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매드바머의 첫 사건인 에디슨 발전소 폭발 사건 당시 현장에서 한 장의 쪽지가 발견되는데 FP라는 서명과 함께 에디슨, 이 사기꾼들아 선물이다 라는 내용을 적어줍니다. 이후 폭탄을 설치할 때마다 가끔씩 신문사나 경찰서에도 편지를 보냈어요. 대부분 비슷한 내용으로 작성된 글이었죠. 첫 사건만 해도 매드바머는 직접 작성한 쪽지를 남겼는데 빨간색 동그라미 보시면은 G와 Y의 필체가 특이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저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럽인이나 유럽에서 온 이민자일 것이라는 추측을 했었어요. 필적 감정으로. 그러자 매드바머는 자신의 필체를 숨기기 위해 특이한 방법으로 다시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죠. 이 편지는 미국이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한 직후였던 1941년 12월에 경찰서로 보내진 겁니다. 내용은 나의 애국심 때문에 전쟁 기간 동안에는 폭탄을 더 만들지 않기로 했다. 나중에 악랄한 행위를 저지른 죗값을 치러야 할 사기꾼 에디슨을 심판하겠다는 내용이었고 이번에도 마지막에 FP라는 서명을 남겼어요. 그 뒤로는 신문사에도 여러 번에 걸쳐 같은 형식의 편지를 보냈고 모든 편지에는 악랄한 악행을 저질러온 에디슨사를 심판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 계속해서 폭탄을 설치할 것이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매드바머는 뉴욕 경찰들의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파라마운트 극장 폭발 사고 이후 경찰청장은 범인의 광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고 범인을 체포하는 자는 누구든지 승진을 약속한다는 공약을 걸었죠. 이때 매드바머의 현상금은 26,000달러에 달했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약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었죠. 이때 매드바머를 잡기 위해 새로 수사에 합류한 정신의학 박사 제임스 브리셀은 그동안 경찰이 모아온 편지와 폭발 현장 사진, 관련 단서들을 넘겨받게 됩니다. 그 후 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매드바머의 특징들은 이래요. 범인은 단독 범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추정 나이는 40에서 50대 정도, 내성적인 성격의 독신 남성일 것이고 비사회적이긴 하지만 반사회적 인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기계를 다루는 데 뛰어난 기술이 있으며 이에 대한 자부심도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여기에 옷차림이나 생활까지도 분석하는데요. 아마 두 줄로 단추가 달린 양복을 입고 모든 단추를 끝까지 채우고 다닐 것이다. 범행 동기는 직장에서의 해고나 불합리한 책임을 지게 됐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 콘솔리데이티드 에디슨 회사에서 일하고 있거나 과거에 일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일 것이다. 분노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주로 화이트 플레인스에서 우편이 보내지는 것을 보면 이 지역이나 인근에 주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였어요. 이 분석이 세계 최초로 제임스 브리셀이 시도한 프로파일링의 내용이었죠. 경찰은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배 전단을 만들어 배포했고요. 전 에디슨 회사 직원들의 기록을 모두 살펴봅니다. 그리고 화이트 플레인스에 살고 있는 40에서 50대 사이의 남성 중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추려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다음 해인 1957년 1월 21일 월요일 자정,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된 4명의 경찰이 어느 남성의 집을 찾아갔어요. 경찰이 찾은 것은 혼자 살고 있는 53살의 남성 조지 메테스키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사진의 건물은 폭탄을 만들던 창고였고요. 뒤에 있는 큰 건물이 살던 집이에요. 경찰은 조지에게 테러범이 보낸 편지 중 특이한 글자였죠. G와 Y를 써보라고 했어요.
그러다 조지는 경찰을 향해 웃으며 자신이 매드 바머라고 생각하냐면서 쥐를 써봤습니다. 조지의 필체는 1940년 첫 폭발에서 발견된 특이한 필체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유력 용의자라는 생각에 경찰은 본격적으로 조지의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주방 찬장 안에서 폭탄 재료에 쓰인 파이프와 화약, 회중 시계들이 발견됐고 고동색 양말 뭉치들도 나옵니다. 조지 메테스키가 매드 바머라는 증거물이 계속해서 발견되자 경찰은 조지를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했어요. 체포 당시 잠옷 차림이었던 조지 메테스키는요, 연행 직전에 옷을 갈아입고 나옵니다. 이 옷차림이 언론에 공개됐는데요. 놀랍게도 두 줄로 단추가 달린 더블 브레스트 형식의 자켓을 입고 단추까지 모두 채운 차림이었어요. 경찰에 체포된 조지 메테스키는 미 해병대에서 기계 다루는 일을 하다가 1931년부터 5년간 에디슨 회사에서 발전소 청소부로 근무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무 도중 보일러 폭발로 유독가스에 질식하는 사고를 겪게 되자 에디슨 회사로부터 26주간의 병가 급여만 받은 채 일방적으로 해고됐던 것도 밝혀지죠. 조지 메테스키는 이때 폐렴과 결핵을 앓게 되었다면서 에디슨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보상 소송을 3번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 제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끝내 보상을 거부했고요. 회사가 재판도 3번 모두 기각됐어요. 이렇게 보상을 받지 못하자 조지 메테스키는 에디슨 회사를 직접 심판하기로 결심했고 폭탄을 만들어 에디슨 회사에 설치했던 것이죠. 이후 설치된 다른 장소의 폭발물들은 작성한 편지 속 내용대로 피해자들이 연쇄 폭발의 책임을 자신이 아니라 에디슨 회사의 탓으로 돌릴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그동안의 범행 동기도 밝혔습니다. 여기에 조지 메테스키는 주목을 받기 위해 사건을 조금 더 크게 키우고 싶었을 뿐이고 사람들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일부러 사람들이 죽지 않을 정도로만 폭탄을 설치해왔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고 보니 실제로 설치한 33개의 폭탄으로 인해 15명의 부상자가 생기긴 했지만 사망자는 정말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인기 있는 미드죠. 크리미널 마인드 장면 중 하나인데요. 이 사건에서 가장 놀랄 만한 점은 제임스 브리셀이 먼저 매드 바머를 분석했고 실제로 체포한 범인 조지 메테스키의 특징이 모두 다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건 자료만 보고 외형과 범인의 생활을 모두 알아냈다는 건데요. 이런 분석이 지금 우리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이라고 할 수 있죠.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수많은 범죄 수사 기법 중 하나로 현재 영국, 미국, 일본 등 이미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2000년에 처음 도입됐죠. 주로 사건 현장에 남겨진 증거나 범행 패턴을 분석하고 범인의 심리 상태와 경향 등을 특정하며 더 나아가서는 범인의 구체적인 이력 사항에 접근하는 수사법을 말하는데요. 흔히 범인의 심리를 찾아내는 일처럼 잘못 알려진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인 프로파일링은 범인의 심리보다 외적인 부분을 특정해내는 직업에 더 가깝죠. 크게 어휘 분석, 행동 패턴 분석,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방법들을 사용해 범인에 접근하는데요. 어휘 분석의 경우 범인이 남긴 메시지나 전화, 편지 등을 살펴보면 특정 직업군이 사용하는 용어나 어휘들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 범인의 직업이나 사회적인 배경 등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동 패턴의 경우도 비슷하죠. 범행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돼 있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범인의 연령대나 직업 등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로 평일 낮 시간대에 같은 수법의 범행들이 집중되어 있다면 범인은 아무래도 낮에 일을 하지 않는 직업을 가졌거나 무직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사실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추측이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점점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혀나가는 겁니다. 데이터 마이닝의 경우 이 말은 약간 생소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는 귀납적 프로파일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전에 벌어진 여러 범죄 사건들을 바탕으로 그 안에서 특정 패턴을 찾아 추론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터 마이닝을 잘 이용하면 범인의 고유 패턴을 읽어내 미래에 벌어질 사건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엔 단점이 있죠.
그동안의 데이터로 일반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적된 데이터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의 새로운 사건이 벌어진다면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 귀납적 프로파일링을 보완하기 위해 연역적 프로파일링이 있어요. 해당 사건에 대한 법의학, 과학을 통한 증거를 이용해 범인의 행동 패턴과 성격, 감정, 동기 등을 유추하는 방식이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하지만 비교적 정확하게 범인에 접근할 수 있어요. 이러한 과정 등을 통해 범인에게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프로파일러라고 부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프로파일러는 직업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프로파일링이라고 부르고 프로파일링을 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프로파일러라고 부르는 것이죠. 대부분 경찰이고요. 범죄 분석 요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프로파일러라고 불리는 전문가들은 범죄학 외에도 관찰력이나 직감 외에 많은 지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학자나 사회학자가 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경찰에 자문을 주거나 데이터를 분석해 주기도 합니다. 프로파일러가 범죄 심리학자와 혼동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범죄 심리학자의 경우는 말 그대로 범죄 심리학을 학문으로 연구하는 학자예요. 하지만 TV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국내 유명 범죄 심리학 교수들의 경우 실제 경찰은 아니지만 범죄에 협력하는 경우들이 많죠. 넓게 보면 이들도 프로파일러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이번 매드바머 사건을 통해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요. 이후 기존 수사 방법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웠던 미해결 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자 프로파일링이 범죄 수사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여러 번 증명됐고 현재 들어 범죄 수사에 있어 매우 유효한 수사 기법으로 발전되어 왔던 겁니다. 현재 범죄 수사에서 가장 선진화된 수사 기법이지만 아무리 정확한 프로파일링이 가능해도 어디까지나 예외 가능성을 염두한 채 시작하는 분석들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초기 수사와 정확한 증거 수집이 우선 돼야만 하죠. 검거된 매드바머, 조지 메테스키는 살인 시도와 폭발에 의한 건물 훼손, 불법 무기 제조 등 총 47개의 혐의로 기소됩니다. 그리고 재판 준비 중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 면담도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지 메테스키는 결핵 말기 환자일 뿐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편집증적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담당 의사의 말로는 범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치료되기 어렵고 희망이 없는 상태라면서 감옥에 수감돼야 할 것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는 소견을 밝혔어요. 이것으로 결국 조지 메테스키가 재판에서 25년간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형을 대신 받게 되죠. 하지만 결핵 말기 환자였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조지는 병원 입원과 동시에 빠르게 건강을 되찾았고요. 1973년에는 더 이상 위험인물이 아니라는 병원 판결로 퇴원합니다. 그 뒤에는 20년간 일반인들과 잘 섞여 생활해 오다가 1993년에 90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됐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뒤에 다음 주에 사건 예고가 있는데요.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뉴욕에서 16년간 폭탄 테러를 벌였고 최초의 프로파일링을 통해 검거된 매드바머 조지 메테스키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 예고 하겠습니다. 1972년 9월에 춘천 파출소장의 딸이 성폭행당하고 논두렁에 버려졌어요.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가장 처음으로 제작했던 영상이었어요. 최근에 다시 봤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영상 질이 좀 부끄러운 상태라서. 이 사건은 경찰이 전혀 사건과 무관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었고요. 증거 조작과 고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짜 진술서를 쓰도록 협박했죠.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범인을 15년 동안 감옥에 가뒀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켰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고양이 좋아하시죠? 유튜브에는 현재 고양이를 주제로 한 인기 영상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한 번쯤 키워보고 싶은 동물로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를 꼽는데요.
고양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동물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오묘함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속설들이 좀 따라다니는 동물이기도 해요. 과학이 발전하기 전부터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속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속설은 학문이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야기를 믿는 견해들을 말하죠. 이에 따라 고양이를 영물이라 부르며 신성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고양이가 불행을 불러오는 요물이라면서 피하기도 하죠. 이렇게 고양이에 대한 속설은 다른 나라의 신화나 전설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검은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오래전엔 마법과 악마의 상징이었고 근대화 들어서 부의 상징으로도 변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의 징조로 보는 나라도 있어요. 이집트 신화에서는 여신인 바스테트의 화신이 검은 고양이였기 때문에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죠. 선원들 사이에서는 검은 고양이가 배 위를 걸으면 다음 항해에 배가 침몰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죽은 사람이 부활한 것이라며 흉조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이러한 영향은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동화 속에서 마녀가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항상 검은 고양이가 애완동물로 같이 등장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번 미스터리 사건은 살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고양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2000년에 일본에서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유력 용의자가 바로 고양이였기 때문이었어요. 고양이가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납득하기 힘들죠. 하지만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분명히 고양이가 범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증언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정말 고양이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고양이가 사람을 죽일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한 사건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본 후쿠오카 근처에 사가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도 관계가 있는 지방인데요. 임진왜란 때 왜군의 출병지가 이곳이었죠. 사건은 2000년 3월 21일 새벽 2시였어요. 사가현 어느 소방본부에 신고 전화가 걸려오는 걸로 시작됩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9살인 여자아이였어요. 엄마가 피를 흘리고 있다며 신고를 했던 겁니다. 신고가 접수되자 구급대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했죠. 보호자인 엄마가 눈앞에서 사고를 당했으니 아이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전화에서 아이는 당당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막상 만나보니 심하게 겁을 먹은 상태였다고 그래요. 아이가 일어설 수도 없는 상태였는지 문을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들이 2층 창문을 통해 집 안에 들어갔고 사망한 여성은 이 2층 방 안에서 흉기에 목을 베인 채 쓰러져 있었죠. 피해자의 나이는 35, 이름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요. A라고만 알려져 있는데요. A는 몇 년 전 남편의 사망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사는 여성이었어요. 거기다 심각한 수준의 시력 장애도 가지고 있었죠. 선천적인 문제라서 이게 안경이나 렌즈를 껴도 교정이 잘 안 되는 심한 약시였는데요. 하지만 직업이 환자 몸에 침을 놓는 침구사였기 때문에 특성상 직업 활동을 하고 딸을 키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딸과도 전혀 문제없이 지내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모녀의 생활이 엄마인 A가 새 남자친구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변하게 됩니다. 사건 6개월 전인 1999년 가을부터였는데요. 남성은 1살 어린 34살로 일하다가 만난 사이였어요. 그리고 A의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엄마 대신 돌봐주다 보니 이 딸도 아빠처럼 따르고 가족으로 받아들였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2000년 3월 21일이 됩니다. A의 집에 누군가 침입해서 A를 살해했던 거예요. 집안을 수색해본 결과 1층 뒷문이 열려 있었어요. 경찰은 이곳을 통해 침입한 강도가 A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서 달아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단순 강도 사건이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강도의 침입이라고 보자니 집을 뒤진 흔적이 전혀 없었고요.
흉기도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거기에 사건이 벌어지던 날 사망한 A는 딸과 같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아이는 상처 하나 없었고 A만 살해당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당시 현장에 있던 유일한 목격자이자 신고자인 딸의 증언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지죠. 하지만 이때 아이의 증언으로 이 사건은 아주 미스터리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당시 A의 딸은 엄마를 잃은 충격과 공포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 처음 보는 어른들을 상대로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사건의 유일한 참고인이었기 때문에 아이의 진술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경찰은 어떻게든 사건 순간의 이야기를 들어봐야만 했죠. 경찰이 A의 딸을 달래가면서 당시 상황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이는 의외로 경찰의 질문에 대답을 잘 해나갔어요. 아이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이 있던 날을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하루 전인 2000년 3월 20일 밤 9시 9살인 딸은 목욕을 하고 A의 말대로 일찍 잠에 들기 위해 2층 방으로 먼저 올라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인 A가 몇 시에 침대로 왔는지는 알 수 없었죠. 그렇게 자고 있던 도중 방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에 눈을 떴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A를 공격했고 그 뒤에 방 안을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아이는 자다가 어떤 소리를 듣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 엄마가 공격당하는 상황과 범인이 도망가는 과정을 전부 목격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이 아이는 범인을 봤어요. 경찰은 아이에게 A를 공격한 사람이 누구였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아이가 한 말이 커다란 검은색 고양이가 창문으로 들어와 엄마의 목을 물고 다시 창문으로 도망쳤다고 대답합니다. 범인의 정체가 고양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진술에 경찰이 크게 당황했죠. 사망한 A씨의 시신에서 발견된 상처는 날카로운 물체의 배이긴 했지만 이게 동물의 이빨이나 발톱 자국은 아니고요. 분명히 흉기에 의한 자상이었어요. 이것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던 거죠. 절대 동물에게 물린 자국이라고는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는 계속해서 엄마를 공격한 것의 정체가 사람이 아니고 커다란 검은 고양이였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A의 딸은 9살이에요.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혼자 119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정도라면 상황 인지 능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아이는 왜 범인을 고양이라고 진술하는 걸까요? 다행히 사건 발생 4개월 후 범인은 체포됩니다. 경찰의 예상대로 A의 남자친구였던 테시마 테츠야라는 남성이었어요. 생명보험회사 영업부에서 일하던 테츠야는 1999년 가을에 보험 가입차 만나게 된 A와 친분을 갖기 시작했고 연애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A는 테츠야의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 고가의 생명보험을 여러 개 들었고요. 자신의 인감과 보험 증권 등 중요한 서류까지 모두 맡겼어요. A가 아무래도 이 테츠야라는 남성을 믿고 한 행동이었던 것 같은데 반대로 테츠야는 처음부터 사망보험금들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테츠야는 A의 인감과 명의를 도용해서 생명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냈고요. 나머지는 모두 해지해서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등 총 700만 엔 이상의 돈을 가로챕니다. 범행을 계획한 이유는 사치에 쓰일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생활은 오래가지 못하죠. 은행 거래와 보험 내역이 이상해졌다는 것을 알게 된 A가 테츠야에게 자신의 보험 증서, 인감 도장을 돌려달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제 범행이 들킬 것 같다는 생각에 테츠야는 A의 입을 막기 위해서 살인을 결심했던 겁니다. 경찰도 이 부분을 의심했었고 추궁을 통해 체포했던 것이죠. 사건 당일인 2000년 3월 21일 새벽 테츠야는 몰래 A의 집 안으로 침입했어요. A가 평소 뒷문을 잘 잠그지 않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고 2층으로 올라가 준비해둔 등산용 칼로 A의 목을 찔러 살해합니다.
범행 후 테치야는 서둘러 집 밖을 도망쳐 나왔고요. 흉기는 근처 강에 버리면서 범행이 끝났죠. 여기까지가 진짜 범인인 테시마 테치야의 진술로 확인된 검은 고양이 살인 사건의 내막입니다. 사건은 해결됐지만 아직 한 가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죠. 왜 A의 딸은 범인을 테시마 테치야가 아니라 검은 고양이라고 진술했냐는 겁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추측은 잠에 덜 깬 아이가 범인을 고양이로 착각했을 가능성이에요. 범인이 검은색 옷을 입었던 것이라면 아이 시점에서 충분히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인 남성과 고양이를 착각하기는 어렵다는 생각도 들죠. 아이는 이미 범인과 수차례 만난 적이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범인의 얼굴을 알아보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A의 집으로 가는 동안 만약 범인이 목격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마스크라도 쓰고 집 안에 들어왔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일단 사람의 형체를 보고 고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해볼 수 있는 추측은 아이가 범인의 얼굴을 봤고 누군지도 알지만 숨겨주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인데요. 진술을 하다 보니 아이가 범인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인 내용을 말하게 되자 고양이라고 적당히 둘러대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전설과 관련이 있는데요. 사건이 벌어진 사가현은 예전부터 밤이 되면 고양이가 사람으로 변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남자친구로 변신한 고양이가 공격한 것이라는 생각에 이런 진술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도 어디까지나 이 모든 것들은 추측일 뿐이고요. 정말로 왜 아이가 이렇게 진술했었는지는 여전히 밝혀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2000년 7월 11일 경찰에 체포된 범인 테시마 테치야는 살인, 사기, 유인,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됩니다. 그리고 2001년 5월 1일에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피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최종 18년형이 선고됐어요. 그래서 다시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를 진행했지만 1년 뒤 열린 2심에서도 범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심의 18년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최근 소식이 있었는데요. 몇 개월 전에 만기 출소를 했어요. 그래서 인근 지역인 후쿠오카에서 살고 여기서 어느 여성과 결혼도 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성을 따라 미야하 테치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A의 딸에 대한 소식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A의 딸은 왜 범인을 검은 고양이라고 말했던 걸까요? 이 부분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2000년 3월 일본에서 벌어졌던 검은 고양이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베르테르라는 남성이 있었어요. 우연히 파티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샤를로테라는 여성을 보고 반하게 되죠. 그런데 샤를로테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둘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베르테르가 포기해야 되는데 자꾸 이 여성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든 잊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샤를로테가 떠오르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의 내용이고 독일의 소설작가인 괴테가 무려 25살에 쓴 책입니다. 워낙에 유명해서 읽어보지 않았는데도 이름 정도는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죠. 이 소설은 나폴레옹이 16번이나 정독했고 전쟁터에도 가지고 다녔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유럽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 유럽 남성들은 베르테르가 이야기 속에서 자주 입는 것으로 묘사되는 푸른색 연미복과 노란색 조끼를 따라 입는 것이 유행되기도 했었죠. 문제는 패션만 유행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소설 마지막에 베르테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모방했던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어느 사람의 자살에 영향을 받아 비슷한 방법으로 계속 자살을 시도하는 사회적 심리 현상을 책 주인공인 베르테르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베르테르 효과는 1974년 데이비드 필립스라는 사회학자가 내린 정의예요. 유명하거나 주변에 영향을 주던 사람의 죽음이 계기가 돼서 자살을 결심하게 되고 실행에 옮겼을 경우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죠. 이 사진은 베르테르 효과의 현상을 설명해주는 통계 자료인데요. 파란색은 유명 연예인이 자살한 후 2개월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숫자이고, 회색 막대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자살한 사람들의 숫자예요. 평균치를 계산해보면 해당 기간에 자살한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지 않은 달보다 약 400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당연히 유명인들의 자살이 사람들에게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결과를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번에 이야기할 사건도 굉장히 미스터리합니다. 그리고 베르테르 효과가 이번 사건의 비밀을 풀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992년 4월 29일 일본 오사카 작은 시골 마을에서 17살인 남자아이가 연못에 빠지는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약 2달간 같은 장소에서 마을 사람들이 연달아 사망하는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 사건의 흐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관심이 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92년 6월 일본 오사카부에 위치한 쿠마토리초는 인구 3만 8천 명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양파가 특산품인 곳인데요. 지금은 일부 도시화가 진행됐지만 아직 재래식 건물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90년대 초반이라면 보통의 농촌 정도로 볼 수 있죠. 작은 시골이면 그만큼 사건 사고도 드뭅니다. 전체적으로 조용한 곳이었는데 1992년 6월이 되자 이곳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대화가 사라졌고 귀신의 저주나 복수 등의 이상한 소문들이 떠돌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 이유는 6월 한 달 동안 마을에서 연속으로 벌어진 사망 사건이 원인이었습니다. 5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에요. 사건의 흐름은 4월 29일 물에 빠져 죽은 사건이 생긴 뒤로 다음 달 5월 호흡곤란으로 죽은 사건, 6월에는 사망한 아이가 5명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2달간 총 7명이 죽은 거예요. 4월, 5월 사건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고요. 지금은 6월에 사망한 아이들 사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1992년 6월 4일, 이날은 목요일이었고요. 새벽 4시였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죠. 마을 주민인 K는 이미 잠자리에서 일어나 분주하게 집안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 미리 집 앞에 양파를 쌓아둔 창고에서 전날 못다한 일을 마칠 생각이었죠. 이 장소이고요. 지금은 그 창고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아직 어두운 시간이라 K는 손전등 하나를 들고 새벽길을 나섰어요. 양파 창고는 가까운 곳에 있어서 금방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분명 어젯밤에 집으로 돌아가기 전 창고 문을 닫아놓고 갔는데 지금은 살짝 열려 있는 겁니다. 약간의 공포심을 느낀 K는 천천히 창고 문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안을 살펴보기 위해 창고 안을 향해 손전등을 켰죠. 그리고 불이 켜짐과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도망칩니다. 안에서 발견된 것은 밧줄에 목을 단 채 죽어있는 이웃집 남자아이의 시신이었어요. 이날 창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아이는 17살인 A였습니다. 밧줄을 이용해 스스로 자살을 선택한 것처럼 보였죠. 주머니 안에서 유서로 보이는 종이가 발견됐는데 빚을 갚고 싶다라고 써 있었어요. 이렇게 쿠마토리초에서는 1992년 6월 4일 A의 사망을 시작으로 연쇄 자살 사건이 벌어집니다. 6일이 지난 6월 10일 수요일에는 18살인 B가 예전에 살던 집 이 장소이고 현재는 건물이 사라졌습니다. 헛간에서 먼저 죽은 친구인 A처럼 목을 매 목숨을 끊었고요. B의 사망 이후 일주일 만인 6월 17일 수요일에도 17살의 C가 자신의 집 창고에서 앞에 두 사건과 비슷하게
밧줄에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미 3명이나 사망했지만 사람들의 죽음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8일 후인 6월 25일 목요일에는 쿠마토리초에서 거주하던 공무원 22살의 D가 나무에 목을 매 목숨을 끊었고, 다음 주인 7월 2일 수요일에는 대학생인 19살 E가 과도로 자신의 가슴을 찔러 사망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작은 시골 마을에서 5명이 죽었어요. 이런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아주 드문 케이스죠. 여기에 사람들이 더 큰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던 특별한 이유는 이들 사이에 이상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요일을 말했는데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마다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한 명씩 죽고 있다는 겁니다. 어째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걸까요? 그리고 사망한 이들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지금부터 사망자들에 관해 한 명씩 알아보겠습니다. 1992년 6월 4일 이웃집 양파 창고에서 사망한 A부터 알아볼게요. 당시 A는 학교를 그만둔 상태였고 동네에서도 유명한 불량아였는데 주로 낮에 마을 도박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폭주족 생활을 해왔어요. 도박에 빠져 있었으니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친구들에게도 돈을 자주 빌리는 편이었죠. 하지만 많은 돈을 빌리진 않았고요. 금방 갚아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돈을 잘 빌려주는 편이었습니다. 시신으로 발견되던 날 발견된 A의 유서에는 빚을 갚고 싶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도박빚이 자살의 결정적인 동기라고 생각이 되죠. 하지만 정작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도박 빚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뜻으로 들리긴 하죠. 다음으로 A의 사망 이후 6일 만에 친구인 B가 빈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B의 사망 소식이 알려졌을 때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A의 장례식에서 친구들을 앞에 두고 우리가 A를 대신해 열심히 살자라며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다 같이 살고 있던 여자친구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B에게는 자살을 선택할 만한 동기가 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B의 사망 소식에 가장 많은 의문을 가졌던 사람은 어머니였어요. 아들의 시신을 보자 있을 수 없는 모습이었다는 말을 했는데요. 보통 목을 매달아 사망하면 몸에 힘이 빠져 늘어진 듯한 모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발견 당시 A의 경우는 어깨가 경직돼 있었고 주먹도 꽉 쥔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이런 모습은 아무래도 자살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들죠. 하지만 경찰은 B의 사망이 친구인 A를 따라 한 모방 자살이라고 결론 지었어요. B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C가 같은 방법으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합니다. C는 A, B와 친구 사이였어요. C는 A와 B와는 다르게 성실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 여관에서 일하던 남자였어요. A의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휴가를 냈다가 B까지 사망하자 휴가를 연장했었죠. 그리고 농기구 창고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던 6월 17일은 휴가가 끝나고 다시 직장에 나가야 하는 첫날이었습니다. C도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목을 매 죽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점은 자살을 선택할 만큼의 큰 동기가 있었다는 건데요.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예전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 고백을 했지만 전 여자친구는 곧 결혼한다며 거절을 합니다. 이 일로 친구들에게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 해도 이상한 점은 발견 당시 C가 천장에 노끈을 묶어 목을 매단 상태였지만 양손이 등 뒤로 결박된 채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최초 발견자의 말로는 옷이 아주 지저분한 상태였다는데 자살을 할 때 왜 옷이 지저분해졌었는지 이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손을 묶은 상태에서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가 가능한지 물리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을 굳이 선택해야 했는지를 이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경찰은 C의 사망에서 다른 사람이 개입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도 자살로 결론 내립니다.
손 뒤로 묶인 채 자살하는 것이 혼자 힘으로 가능한 일이긴 하고 C가 아마도 자살을 시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유 때문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1992년 6월 4일, 6월 10일, 6월 17일 매주 수요일, 목요일마다 차례로 목숨을 끊은 A, B, C는 모두 같은 학교 출신인데다 자주 어울려 다니던 친구 사이죠. 하지만 6월 25일 목요일에 나무에 목을 매 자살한 22살 D의 경우는 앞에서 사망한 세 사람과 친구나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D는 쿠마토리초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성인 남성이었지만 성인치고 왜소한 편이었어요. D의 시신이 발견된 당시의 모습도 자살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A, B, C는 건물 실내에서 죽었지만 D는 나무에 목을 걸었던 겁니다. 야외였고 자살에 사용된 도구도 끈이 아니라 티셔츠를 이용했어요. 여기에 매달려 있던 나뭇가지의 위치가 아주 높았는데 이상한 점은 시신 아래에 밟고 올라설 만한 받침이나 사다리 등의 물건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번 경우는 디딤대 없이 혼자서는 매달릴 수 없는 높이였기 때문에 경찰은 D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 의심된다고 판단했지만 범인을 의심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죠. D의 사망 이후 다음 주 목요일이 되는 1992년 7월 2일 저녁 8시 40분에는 동네 작은 하수구 배수로 안에서 19살의 여학생인 E가 과도에 찔린 채 쓰러져 있던 중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출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하지만 피를 많이 흘린 상태라 결국 4시간 만에 사망했죠. 그리고 죽기 전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달라, 다르다고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어요. 칼이 꽂혀있던 왼쪽 가슴 외에도 목에 4개의 상처를 입었었는데 문제는 흉기에서 E의 지문밖에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살해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E의 사망도 자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E는 육상 선수로 죽기 이틀 전 출전한 경기에서 신기록을 갱신했었고요. 다음 달 8월에는 여행 일정도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것도 장소가 하수구 배수로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자살을 굳이 선택해야 될 만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6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목요일마다 쿠마토리초 내에서 자살 사고가 이어지자 여러 가지 소문과 함께 주민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한 달간 사망한 5명에 대해 알아봤는데 미스터리한 사건이죠. 일단 죽은 요일이 같습니다. B만 수요일에 죽었고요. 나머지 A, C, D, E는 모두 목요일이에요. 연령대도 그렇고 친구들이 죽기 시작한다는 의심이 들 때쯤 관련 없는 사람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죽기 시작했죠. 그리고 대부분이 자살이라고 보기 자연스럽지 않은 정황들이 있지만 마땅한 근거, 타살의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로 결론이 났어요. 이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2건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쿠마토리초 연쇄 자살 사건의 시작이 되는 X의 사망 사건이 됩니다. 같은 해였던 1992년 4월 29일 ABC와 친구였던 X는 쿠마토리초에서 아주 유명한 불량아였어요. 이날 밤 X는 A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과 이때는 B와 C가 없었습니다. 신나를 흡입하고 있었는데 환각 증상이 왔던 것 같아요. 갑자기 수영을 하겠다면서 이 연못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실신이 돼서 떠올랐죠. X의 사망은 당시 어울리던 친구들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그리고 한 달 뒤인 5월 29일 X가 사망한 날 함께 현장에 있던 친구 중 한 명인 17살의 Y가 자신의 방 안에서 사망한 채 가족에게 발견됩니다. 사망 원인은 신나 중독으로 인한 호흡 곤란이었어요. 가족의 증언에 의하면 Y는 친구인 X의 사망에 충격을 받아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데요. 이 둘의 사망 이후 6일 만인 6월 4일 A가 이웃집 양파 창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던 것이고 7월 2일에 사망한 이양의 사건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사망한 이 7명에겐 서로 어떠한 관계나
공통점이 있는지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사망한 7명은 17살, 18살, 19살, 22살로 나이대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모두 반경 1.2km 내에서 살던 이웃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아마 생전에 서로 안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죠. 대화를 해본 적은 없어도 작은 시골 마을 특성상 어디쯤 사는 누구인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X와 Y 그리고 A, B, C까지 5명은 같은 중학교 출신에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어울려 다니던 사이였죠. 경찰은 이 7명의 연쇄 사망에 대해 베르테르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에 영향을 받은 주변인들이 연속해서 자살을 선택했다는 것인데, 하지만 몇 가지 공통점에 의한 베르테르 효과만으로는 근거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특별히 자살할 만한 동기가 부족했고 유서도 나오지 않았죠. 시신에서 자살로 보기 힘든 정황도 충분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몇 가지 의문점을 좀 따져볼게요. 먼저 실연을 이유로 목숨을 끊었다는 C의 경우 시신 발견 당시 양손이 등 뒤로 묶여 있었어요. 다음에 사망한 공무원 D는 자신의 키보다 높은 지점에 받침대도 없이 매달려 있었죠. 마지막으로 사망한 E의 경우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려고 했었죠. B와 D에게서 죽기 전에 공통점도 발견됐는데요. 며칠 전부터 흰색 자동차 한 대가 자신들을 미행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수요일, 목요일이라는 특정 요일에 사망했죠. 이들에게 자살을 선택하면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B의 경우 여자친구가 얼마 뒤 출산이 예정돼 있었고 마지막에 사망한 E는 이틀 전 대회에서 신기록을 달성했죠. 아이를 키우거나 프로선수 데뷔 등 앞으로의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망해야 될 이유가 없죠. 일부 주민들은 최초로 물에 빠져 사망하는 X와 신라 중독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죽은 Y 등 대부분의 사망자가 비행 청소년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원한을 품은 누군가가 자살과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추리대로라면 공무원인 D와 E의 죽음은 설명되지 않죠. 이런 의심에 유가족들은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한 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에 반박하는 경찰의 실험이 있었는데 경찰은 살인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C의 경우 혼자 등 뒤로 손을 결박한 채 밧줄에 목을 감는 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D나 E와 관련된 의문점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흰색 승용차에 대한 비밀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점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경찰은 6월 한 달 동안 벌어진 사망사건들을 모두 자살이라고 결론 지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자살을 택한 동기에 대해서 환각과 정신착란을 유발하는 약물의 부작용,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죽음에 영향을 받은 베르테르 효과, 그리고 기성세대와 현대사회에 대한 젊은이들의 반항 심리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결론이 수많은 의문점들을 제대로 해결해주지는 못하죠. 하지만 1992년 6월 일본에 있는 작은 마을 쿠마토리초에서 벌어졌던 연쇄 자살 사건은 이렇게 미스터리한 상태로 남겨지게 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생각이 좀 비슷하실 것 같아요. 7건의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자살 같은 사건도 있고 타살 같은 사건도 있어요. 근데 모두 다 명확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살로 마치 그냥 퉁 쳐버리는 듯한 이런 느낌이었고, 가족들이 항의를 하자 이것에 반박하기 위해 경찰이 실험을 했던 거는 C의 경우 한 케이스만 예로 들어서 설명했다는 겁니다. 등 뒤로 손을 묶어서 자살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자살로 보인다. 이 케이스 하나로 나머지 6건을 모두 자살이라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보면 그 당시 어떤 일 때문이었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경찰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지 아니면 뭔가 덮으려고 하는 시도가 좀 있었던지 하는 생각들이 좀 드는데, 오래전 이 사건이라 더 이상의 수사를 하는 기관은 없을 거고요. 수사를 할 필요도 없죠. 공소시효가 끝나서. 타살이라면 공소시효가 끝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자살이라면 더 이상 수사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 자살로 났다는 게 좀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점인 것 같아요. 다음 주 예고하고 끝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캐나다 사건 될 것 같은데요. 캐나다 서부에 세일리시라는 해변이 있어요. 그래서 사건 이름이 세일리시 해의 잘린 발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명한 사건이죠.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동안 총 14개의 운동화를 신은 발목이 발견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 그 원인과 좀 조사 내용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한 사건이었죠. 2010년 5월 1일 미국 뉴욕의 롱 아일랜드 오크비치라는 곳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시작은 이 지역 외곽에 사는 어느 노인 부부의 집에서 벌어지는데요. 새벽 5시였어요. 이 부부가 갑자기 크게 화를 내며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현관문을 크게 두드리는 소리 때문이었어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에 찾아온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문을 열어봤더니 찾아온 사람은 난생 처음 보는 20대 여성이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부가 깜짝 놀라며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여성의 상태가 어딘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옷도 잘 차려 입었고 목걸이, 반지, 귀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화장이 번진 채 몸을 떨고 있는 거예요. 심하게 울은 데다 겁에 질린 상태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어떤 일을 겪은 것 같죠. 우리 입장에서도 자다 일어나 문을 열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울고 있다면 누구든 겁을 먹을 겁니다. 거기에 노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위험한 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처음에 문을 그대로 닫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 여성이 제발 도와달라며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부부는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결국 집 안으로 들였는데 밝은 데서 보니까 여성의 옷이 심하게 찢겨 있었고 몸에는 많은 상처도 나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려고 해도 너무 심하게 떨어서 대화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진정부터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아내가 덮어줄 담요를 가지러 방으로 들어갔고요. 남편은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부부가 이렇게 여성을 놔둔 채 자리를 비운 시간은 1분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에 돌아왔는데 여성이 사라진 거예요. 현관 쪽을 보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새벽에 자는 사람을 깨워 도움을 요청해 놓고 이 집을 다시 나간 겁니다. 황당한 일이 생기자 부부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신고 전화를 받았던 경찰이 집에 도착했어요. 부부는 방금 전까지 있던 상황을 설명했지만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하자 경찰도 당장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갔죠. 이렇게 2011년 5월 1일 새벽에 일어난 사건은 별일 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날 새벽 노인 부부의 집을 찾아왔던 여성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부부의 진술을 들어보면 분명히 어떤 사건에 피해를 입은 것 같지만 당사자가 사라졌으니 사건으로 접수될 수가 없죠. 하지만 며칠 뒤 경찰서로 어느 여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서 진짜 사건이 시작됩니다. 실종된 여성의 이름은 셰넌 길버트라고 하는데 지난 5월 1일 새벽에 부부의 집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던 바로 그 여성이었죠. 당시 나이는 24살이었어요. 노인 부부의 집과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가족과 살고 있었는데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매춘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5월 1일 밤 오크 해안가에 있었던 것도 매춘일로 만날 어느 남성의 집을 찾아간 것이었죠. 그렇다면 그날 밤 셰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도움이 필요해서 부부의 집을 찾아와 놓고 말도 없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이며 그 이후에 어디로 간 것일까요?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마지막으로 셰넌을 목격한 부부의 집 근처 오크 해안가 주변을 돌며 흔적을 찾기 시작했고 실종 이후 1년 6개월 만에 1km 떨어진 어느 늪지대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경찰은 셰넌 길버트가
마약으로 인한 공황 상태에서 실수로 늪에 빠져 사망한 것이라고 추정했고 사인을 익사로 결론 내렸어요. 셰넌 길버트 실종 사건은 이렇게 사고사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1년 6개월 동안 계속된 수색 작전에서 셰넌 외에도 또 다른 시신들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한두 구가 아니었죠. 셰넌 길버트를 찾는 수색 작업이 6개월째가 되던 2010년 11월 롱아일랜드 남부의 길고라는 이 해안가를 수색하던 경찰견이 뭔가를 찾아냅니다. 옆 도로에 버려져 있던 낡은 자루였어요. 안을 열어보니 언제 사망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백골이 들어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따뜻한 환경이라면 사체가 백골화되는 최소 기간은 3주 정도가 걸려요. 11월에 발견됐으니까 최소한 8월 전에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백골 사체 발견을 시작으로 경찰은 인력들을 총동원해 이틀간 롱아일랜드 일대를 빠짐없이 수색했어요. 그러자 이 근처에서만 3구의 여성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는 겁니다. 이때 백골 사체까지 포함해 시신 4구의 신원이 전부 확인되는데요. 모두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3년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난 실종자들이었는데 이들 사이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4명 다 실종 당시 22살에서 25살 사이의 젊은 나이였다는 점과 롱아일랜드에서 발견됐지만 이곳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았고 누군가에게 목이 졸려 살해된 것으로 보이며 모두 낡은 자루에 담겨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건의 시작이었던 셰넌 길버트와도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 4사람은 모두 신문이나 잡지에 성매매 광고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통점을 가진 여성들이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형태의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은 절대 우연일 수가 없죠.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어요. 경찰은 4여성의 시신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짐작했죠. 이번엔 시신들이 발견된 장소를 중심으로 범위를 더 넓혀 철저한 수색을 합니다. 그렇게 다시 1년이 지난 2011년 11월 길고비치 근처에서 추가로 발견된 시신의 숫자는 무려 13구에 달했어요. 이렇게 롱아일랜드에서는 1년 동안 무려 17구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이 중 10명의 피해자들에게서 같은 사람의 범행으로 보이는 공통점이 드러났죠. 이에 따라 몽타주가 제작됐는데 시신들이 모두 마대자루에서 발견됐다는 점과 목 졸린 흔적이 발견됐고 한 명의 남성 피해자를 제외하면 모두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원이 밝혀진 사람들 중 대부분은 먼저 발견된 4명의 여성들처럼 성매매 광고를 낸 적이 있거나 매춘을 직업으로 하던 여성이었어요. 예외처럼 보이는 남성 시신이 하나 있죠. 아시안계의 남성이었는데 신원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견 당시 여자 옷을 입고 있던 것으로 봐선 평소 여장을 즐겨하던 사람처럼 보였고 같은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해왔을 것으로 추정됐어요. 나머지 7구는 실종 신고자 명단에도 없었고 부패도 많이 진행된 상태라 신원을 알아내지 못합니다. 사망 원인이나 살해된 수법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같은 사람에 의한 범행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었죠. 여기에 셰넌 길버트가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셰넌 길버트는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늪에 빠져 익사한 사고사로 결론 내려졌지만 사실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목뼈가 누군가에게 강하게 조르면서 생긴 듯한 손상이 있었고 시신도 보통의 익사체에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얼굴이 위를 보고 있는 형태였어요.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되면 신체 구조상 엎드린 자세로 떠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을 보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죽인 뒤 빠뜨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타살의 정황이 생기는 것이죠. 거기에 셰넌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부부의 증언대로라면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정황이 보였기 때문에 단순 익사라고 보기엔 수상한 타살의 정황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타살이 아닐 가능성도 물론 있긴 해요. 하지만 의심에 따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셰넌 길버트는 익사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셰넌의 경우와 비슷한 관점으로 봤을 때 다른 6구의 시신들도 토막 났거나 부패가 심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확인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사실 같은 사람의 범행의 가능성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 롱아일랜드에서 발견된 시신 중
대부분이 젊은 여성이고 성매매를 해오던 매춘 여성이거나 한 번 이상 잡지나 신문에 성매매를 원한다는 광고를 낸 적이 있던 것으로 봐서 범인은 매춘 여성들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왔다는 것인데요. 이 사건 외에도 그동안 발생해온 수십 가지 연쇄살인 사건들은 피해자들이 매춘을 하다 범인을 만나 사망한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왜 범인은 유독 성매매 여성들만을 노리는 걸까요? 여기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일단 매춘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범죄에 노출되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미국은 네바다주를 제외하고는 성매매가 불법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피해자가 불법으로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정작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법이다 보니 신분을 숨기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요. 일의 특성상 거주지도 계속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 친인척과도 멀리하는 경우가 많고 불법이라 세금도 내지 않는 데다 어느 날 갑자기 도망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궁금해하지 않고 신고해줄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결국 시신으로 발견돼도 신원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경찰이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꺼리는 것 같아요. 오늘도 새로운 사건은 계속 벌어질 텐데 신원이 확인되지도 않는 사건을 오랫동안 붙들고 있을 여유가 없는 게 사실이죠. 이번 롱아일랜드 사건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신원 미상의 시신들이 연달아 발견되다 보니 수사 진행이 잘 될 리가 없죠. 피해자들이 스스로 신원을 감췄기 때문에 언제 실종되는지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체들을 가지고 증거도 없는 사건을 해결해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범인은 이런 점을 활용해 성매매 여성을 노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을 살해하고 자루에 담아버린 롱아일랜드 살인마는 과연 누구일까요? 범인의 정체를 분석한 프로파일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정황들로 볼 때 범인은 20대에서 40대 사이의 백인 남성으로 CCTV에 한 번도 찍힌 적이 없는 것을 봐서 롱아일랜드의 남쪽 해안가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주민 지역일 것이라고 추측했어요. 겉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을 정도로 평범하고 친절한 사람일 것이고 머리가 좋고 삼배 자루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아마 1993년부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여태까지 살인을 저지르는 동안 단 한 번도 경찰 조사를 받거나 범행을 들킨 적이 없는 것을 봐선 철저하고 계획적인 인물이며 경찰이나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프로파일링 결과를 토대로 총 3명의 유력 용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그 중에 제임스 버크라는 남성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전에 시신이 발견된 지역에서 일했던 전직 경찰서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전적을 알아보니 경찰로 일할 때부터 성매매를 자주 해왔고 차와 집안에는 각종 성인용품과 영상들을 모아온 인물이었어요. 재직 중이었던 2010년에는 일부러 FBI의 수사를 방해해온 기록도 발견됐죠. 이 일로 제임스 버크가 공권력 침해 혐의로 3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지만 살인과 관련된 증거나 혐의는 아무것도 발견된 것이 없었어요. 시각을 다르게 하면 일부러 다른 사건을 저질러서 롱아일랜드 연쇄살인 사건의 혐의를 피하려고 계획한 것일 수도 있죠. 프로파일링대로라면 범인은 계획적인 인물이니까요. 제임스 버크 외에도 존 비트롤프라는 목수와 조셉 브루어라는 남성이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존 비트롤프는 평소 취미생활로 사냥을 해온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동물들을 많이 죽여본 사람인 거죠. 그리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이번 사건에 시신 2구가 발견됐었기 때문에 강한 의심도 받습니다. 연쇄살인범들의 어릴 적 행동을 보면 동물학대나 훼손이 아주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정황상 충분히 가능한 인물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셉 브루어는 셰넌 길버트를 오크 비치로 불러낸 사람이었어요. 조셉이 용의선상에 오른 이유는 셰넌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 중 한 명이었고 매춘이 끝난 뒤 셰넌이 이 집을 나서고 얼마 되지 않은 새벽 4시 51분쯤에 직접 911에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조셉이 자신을 쫓아와 죽이려 한다는 신고 전화를 했었어요. 만약 조셉이 범인이라면 아마 셰넌은 신고 전화를 끝까지 못하고 도망을 치다가 노인 부부가 사는 집까지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집에서도 갑자기 사라졌고 이후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밖을 나갔다가 조셉을 만나 살해당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죠.
그래도 용의자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해 보이는데요. 그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셰넌이 왜 갑자기 경찰에 신고 중인 부부의 집을 말없이 나갔냐는 겁니다. 이렇게 용의자들의 정황이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모두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게 됐죠. 롱아일랜드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기 위해 경찰은 지역 내 최고 현상금인 25,000달러를 걸었고요. FBI까지 나서서 사건을 조사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도 기소된 적이 없어요. 기소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범인으로 보고 조사했지만 결국 입증해내는데 실패했다는 뜻이죠. 롱아일랜드에서 벌어진 연쇄살인 사건과 실종 사건은 2010년에 있었던 셰넌 길버트의 사건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2013년 3월 16일 31살의 나타샤 주고라는 여성도 롱아일랜드의 오션 파크웨이라는 곳에서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실종됐는데요. 실종되던 날 나타샤가 입고 있던 옷과 소지품은 다음날 길고 해변의 모래밭에서 발견됩니다. 길고 해변은 이번 사건 17명의 피해자 중 초기 4명의 시신이 발견된 곳이죠. 범인이 계속 사건을 저질러 왔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데요. 나타샤도 3개월 뒤 해변에서 파도에 떠밀려온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같은 지역에서 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이전 연쇄살인 사건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년 6개월 동안 발견된 17구의 시신은 여전히 누가 범인인지 밝혀내지 못한 채 아직까지 미해결 사건으로만 남아있어요.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확실한 것은 여전히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밝혀진 사건보다 더 많은 시신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죠. 이 사건에 대해 수많은 궁금증이 아직 남아있지만 밝혀진 것은 어느 것도 없어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사건이 여기까지인데요. 미제 사건들은 어느 순간 딱 사건이 허무하게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밝혀낸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힌 것처럼 이야기가 더 이어지지 않죠. 관련된 이야기가 더 있는데요. 1989년부터 1993년 사이에 롱아일랜드에 살았던 또 다른 연쇄살인범이 있어요. 조엘 리프킨이라고 하는데 매춘부를 대상으로 살인을 하다 검거된 사람입니다. 이 사건의 범인이 한 명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건은 이 조엘이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있었지만 당사자가 당연히 범행을 부인했죠. 그런데 조엘은 1993년 6월에 체포됐어요. 그리고 롱아일랜드 연쇄살인 사건은 이 이후에 대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어요. 범인의 성격도 조엘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프로파일링 분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인이 아닐 것이라고 추정되고는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로 롱아일랜드는요, 같은 시기에 3명의 연쇄살인범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엘 리프킨이 17명을 살해했고 로버트 슐만이라는 남성이 5명,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알아본 사건인데요. 모두 매춘부들만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던 거죠. 유독 롱아일랜드에서는 연쇄살인 사건이 많다는 겁니다. 이에 따른 분석이 있었어요. 지리학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연쇄살인범들은 피해자들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인구가 많은 지역에 사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시골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은 들어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곳이 해변가이다 보니 유동인구가 많죠, 여행객이.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거나 사람이 실종돼도 금방 발견되기 어려울 수가 있고요. 섬이다 보니 외부에 알려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지형이 범인에게 유리한 면으로 작동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1995년 8월 12일 오전 11시 15분경이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행주회동에 위치한 어느 식당의 직원인 강 씨가 주차장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식당이다 보니 승용차로 오는 손님이 많았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가 틈틈이 필요했죠. 그리고 주차장 청소를 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전날 오후부터 계속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한 대를 보고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 차는 식당 직원들이나 식재료를 납품하러 온 차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의 차라는 이야기인데 계속 주차를 하게 놔둘 수는 없으니
연락처라도 적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를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이 승용차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비명을 지르며 뒤로 주저앉았죠. 운전석에 피투성이가 된 젊은 남성이 사망한 채 있는 겁니다. 전날부터 주차가 돼 있었으니 그때부터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상당히 이상한 정황이에요. 만약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면 식당 주차장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타살의 정황이 유력해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 범죄 통계학으로 보면 폭행 사기 사건보다 살인 사건의 검거율이 훨씬 높아요. 특히 살인 사건의 경우 100%에 가까운 검거율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집계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감안해 봐도 가장 검거율이 높은 유형의 범죄입니다. 그만큼 강한 행위라서 동기나 단서도 강하게 남기 때문이죠. 만약 타살이라면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차 안에서 발견됐으니 차량이 살해 현장이거나 유기 현장일 거예요. 차량 자체가 강력한 증거물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범인은 이런 증거 자체를, 그것도 유동인구가 많은 식당 주차장에 버리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범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큰 행위죠. 식당이나 손님으로 온 사람 중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살인이라고 생각해봐도 너무 과감한 행동이에요.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일어난 사건일까요? 그리고 정말 타살이라면 누가 어떤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이 사건은 1995년 우리나라 증권가를 뒤집어 놓은 증권사 대리 피살 사건입니다. 내용에 관심이 가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특히 범죄 사건의 경우가 더 그런데 함부로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우리나라 경찰 어느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살인 사건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어요. 사망한 피해자는 증권사 대리로 일하던 32살의 이씨로 발견되던 날 오전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가족과 친구들이 수소문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서울 외곽의 식당 주차장에서 죽은 채 발견됐던 것이죠. 발견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도 승용차 안이 피가 튀어서 눈으로 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씨의 온몸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무려 17곳이나 발견됐어요. 현장 상황만으로 봐도 살인은 차 안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했죠. 사체 상태나 혈액 응고를 분석해 보니 사망한 시간은 같은 날 새벽쯤으로 추정됐어요. 첫 발견 시간이 11시가 조금 넘었었죠. 즉 이 씨는 사망한 지 약 7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씨의 사망 전 행적을 조사해 보니 전날 오후 7시쯤 다른 증권사에서 일하는 동료 4명과 함께 이 식당에 도착해 술을 마셨고 새벽 3시에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것은 같이 있던 동료들의 진술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들은 이 씨와 함께 한 달에 한두 번씩 이 식당에서 증권 관련 정보들을 교환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사망 전 마지막으로 같이 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죠. 경찰이 관련 정보들을 모으는 동안 현장 감식과 시신 부검이 끝납니다. 예상대로 살인사건이었는데 신체에 여러 군데 남은 흉터와 이 씨의 손에 시계나 반지, 주머니엔 현금이 그대로 있었어요. 차량을 뒤진 흔적도 없었기 때문에 금품을 노린 것이 아니라 원한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원한으로 살인을 할 정도라면 범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불만을 드러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엔 살인 징후까지 드러냈을 것이고 피해자도 이 영향을 받아오면서 생활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우리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아야겠다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범죄 욕구를 억누르려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졌거나 쾌락을 얻기 위한 이상 증상이 아니라면 오랜 시간 갈등이 쌓여올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겠다는 나름의 강력한 동기들이 계속 누적되어 와야 돼요. 그렇다면 사람의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 가족과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이 씨의 평소 행동과 생활에 관한 조사를 해봤어요. 가족들은 이 씨가 효자였고 형제들과도 사이가 좋았다.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원한을 사서 살해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주변인들의 진술로는 범인을 특정 지을 만한 단서가 없었어요. 그럼 이 씨는 어떻게 생활해오고 있었을까요? 서울에서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증권사에 취직했는데 실적이나 업무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3년 전 다른 증권사에 스카우트 됐었고 여기서도 성실하고 능력 있는 좋은 직원이라는 업무 능력 평가를 받아왔던 겁니다. 대체로 가족이나 가까운 회사 직원들은 이 씨를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을 무작정 신뢰해서는 안 되겠죠. 거짓 진술들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진술에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씨는 독립해서 가족과 떨어져 사느라 가족과 만날 기회가 적었고 회사 평가는 어디까지나 서류에 의한 표면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중 생활을 했었는지까지는 몰라요. 하지만 자세한 실제 생활을 알아야 됐죠. 이미 증권가 전체에 이 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상태였고 당연히 업계 전체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제 생활이 드러났어요. 이곳 사람들은 경찰과 사건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달랐던 거죠. 이 사람들은 이 씨가 단순 살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주식시장의 시세를 조정하는 작전 세력과 관련된 보복 사례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씨가 이런 일을 당할 만 했었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던 겁니다. 증권가에서 말하는 작전이란 어느 집단이나 개인이 특정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후 이 주식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럼 가격이 오르죠. 이때 사들인 주식을 되팔아서 수익을 내는 불법 시세 조종 행위를 말하는데요.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주가 조작을 둘러싼 작전 세력들 간에 벌어진 살인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소문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한 경찰은 이 씨의 주변을 더 자세히 조사해 봅니다. 사망한 이 씨가 작전에 개입해서 단기간에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아직 대리로 일하던 이 씨가 1년 만에 고급 승용차를 일시불로 구입했고 부유한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와 여기에 이 씨가 동료에게 7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정황도 드러났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증권사 대리가 아무리 돈을 아껴 모으고 정상적인 주식 투자만 했다면 이 정도의 생활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당시 작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주식을 거래하면서 큰 이익을 봤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던 거죠. 어떤 방식이었는지 알아보니 사망 4개월 전부터 이 주식에 대한 작전을 벌이다 혼자 먼저 주식을 팔았던 거예요. 그렇게 수억 원의 수익을 챙기면서 작전에 같이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이 많은 손해를 봤던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작전을 계획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씨가 배신자로 불리게 됐고 예전부터 작전주의에 개입해 왔지만 같은 방식으로 혼자 주식을 팔아오면서 이 씨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범인이 원한을 살 만한 정황이 충분해 보이죠. 지금부터는 이 정황들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에 따라 사건 전날 식당에서 이 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됐어요. 사건 당일 새벽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 이 씨가 전에 일하던 증권사 입사 동기들이었고 다른 증권사에서 대리로 일하던 30살의 최 씨와 4명의 일행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최 씨와 일행이 관리하고 있다는 주식 계좌와 집안까지 그동안의 생활 전체를 조사했고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찾아요. 최 씨 승용차에서 혈흔 반응이 나온 거죠. 그리고 차 트렁크에 반바지와 장갑, 슬리퍼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혈흔 반응이 나옵니다. 수상하죠. 최 씨에 대해 알아보니 사건이 벌어지기 1년 전 주가 조작으로 3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챙긴 혐의가 밝혀지자 회사로부터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증권감독원에 고발당해 검찰 조사까지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때 최 씨는 여러 번의 조사를 받으면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합니다. 차명 계좌까지 사용한 탓에 추적이 안 되자 수사가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완전 범죄는 영화에서나 있는 일이죠. 경찰은 최 씨와 평소 가까이 지내던 인물을 조사하던 중 회사 후배로 지내던 29살
유 씨의 손에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칼에 베어 생긴 것이었어요. 범행을 저지르다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으로 유 씨는 이 씨 살인 사건의 가장 강력한 용의자가 됩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였어요. 피살된 이 씨의 승용차에서 발견된 혈흔이 유 씨의 혈액과 일치했고, 회사 선배인 최 씨의 승용차와 반바지에서도 이 씨와 유 씨의 혈액이 모두 검출됐어요. 사건에 개입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결국 이들은 경찰의 추궁을 버티지 못하고 사건 일주일 만에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사건은 직장 선배인 최 씨로부터 살인을 청구받은 유 씨가 이 씨를 살해한 범행이었어요. 사건 내막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이 씨 살인을 청구한 최 씨는 증권사 입사 동기로 몇 년간 친하게 지내온 사이였어요. 회사를 옮긴 뒤에도 자주 만나서 증권 정보를 교환했고, 작전에도 여러 번 같이 참여합니다. 살인 청구를 받아 이 씨를 직접 살해한 유 씨는 이 씨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죠. 셋이 모두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 씨를 살해한 이유가 뭘까요? 자백에 따르면 괘씸해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작전 과정 중 이 씨가 같이 참여한 사람들을 따돌리고 혼자 큰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했던 겁니다. 이 씨가 작전에서 혼자 이익을 챙긴 뒤 빠지는 식으로 사람들이 피해를 줬기 때문에 손만 봐주려 한 것이 우발적으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됐고,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적을 올릴 수 있는 투자 정보라도 달라고 연락을 하면은 피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씨를 살해한 뒤 고객들의 차명 계좌를 빼돌려서 나눠 가지려 했다는 사실도 밝혔죠. 하지만 업계 사람들은 이들이 차명 계좌에 들어있는 수십억 원대의 돈을 가로채려 했다는 추가 자백이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봤는데요. 수십 개의 차명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가로채려면 계좌별로 고객의 신상이나 인감도장,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아야 하는데, 직접 고객을 관리하는 이 씨 외에는 자금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업계 전문가인 최 씨나 유 씨가 모를 리 없다는 것이죠. 아마도 처음 범행을 계획한 최 씨가 자백 과정에서 한 이야기 같은데, 범행 모의 단계에서 실제로 둘이 이런 합의는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 생각했던 이야기를 진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겁을 주려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이 일어났다는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죠. 우발적으로 17곳을 찌를 수는 없어요. 조사 결과 최 씨는 사망한 이 씨가 주가 조작으로 거금을 챙기면서 정작 자신은 따돌리려 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했지만 쉽게 용의자로 지목될 것이라 생각해서 직장 후배인 유 씨를 끌어들였던 겁니다. 최 씨는 범행 일주일 전 회사 사무실에서 유 씨에게 이 씨를 없애준다면 1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살해를 부탁받고 실행하는 것을 결정하는 일이 유 씨에게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제안을 받아들이죠. 생활비 문제로 작전에 끼워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씨에게 안 좋은 감정이 생겼는데, 이게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시신유기 장소로 사용될 식당까지 미리 찾아가 보면서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운 최 씨는 범행 하루 전 식당에서 모임이 있는데 여기 이 씨가 온다는 사실을 유 씨에게 알려줍니다. 최 씨에게 이 씨의 이동 경로를 알아낸 유 씨는 범행 후 갈아입을 옷과 등산용 칼을 준비했고요. 11시부터 이 씨가 있는 식당 근처에 숨어 있었어요. 새벽 3시 10분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타려는 이 씨에게 다가가서 뒷좌석에 올라탔고, 작전 종목 좀 알려달라거나 배신하지 말라는 말들로 처음엔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기분이 나빠진 이 씨가 폭행을 했는데, 이때 준비한 흉기로 이 씨의 목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서 살해했던 것이죠. 범행 후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었고, 시간에 맞춰 현장에 도착한 최 씨에게 피가 묻은 바지와 칼을 넘겨준 뒤 유 씨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것을 최 씨가 비닐봉지에 담아서 한남대교 부근 강에 버린 것이었습니다. 유 씨 손에 있던 상처가 이때 생겼던 것이고, 의심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부러 집 유리창을 깨뜨리고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았던 것으로도 드러났죠. 이렇게 증권가 대리 피살 사건은 주식 거래를 이유로 벌어진 청부살인 사건으로 주식시장의 작전 세력에 대한 문제점과 금융실명제의 허점을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는 그동안 누구나 알지만
모두 묵인하고 있던 작전 세력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했고 방지 대책을 세우는 계기가 됐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1995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증권사 대리 피살 사건이었습니다.